왕선객은 당나라 건중년간의 조정 대신 유진의 외조카이다. 유진에게는 왕선객보다 몇 살 어린 무쌍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왕선객과 무쌍 둘 다 나이가 어려 서로 장난치면서 스스럼없이 친했다. 왕선객은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외가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둘은 매우 친했다. 유진의 부인인 왕선객의 외숙모는 늘 장난삼아 왕선객을 왕서방이라 불렀다. 그러던 어느 날 왕선객의 어머니와 외삼촌은 아이들이 크면 혼인시키자고 하였다. 왕선객의 어머니가 병에 걸렸는데 아주 위독했기 때문이었다. 내가 오래전부터 무쌍이 아름답고 총명하여 무척 아끼고 내 아들의 짝으로 생각해왔으니 훗날 다른 집안으로 시집 보내지 말게. 왕선객의 어머니는 결국 병이 낫지 않고 죽고 말았다. 설마 외삼촌께서 자신은 지위가 존엄하고 관직이 높으나 나는 보잘것없다 하여 지난날의 약속을 저버리시진 않겠지? 당시 유진은 상서조 용사로 있었는데 가문이 날로 번창하여 드나드는 고관귀족들로 길거리가 막힐 정도였다. 겉으로는 외삼촌과 조카로서 정분이 옛날과 다름없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신을 사위로 맞이하겠다는 소리는 전혀 하지 않았다. 왕선객은 무슨 수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마침내 가져온 물건을 내다 팔아 수백만 전을 마련한 뒤 외삼촌과 외숙모 곁에서 시중드는 하인뿐만 아니라 천한 노복에 이르기까지 모두 후하게 돈을 나누어 주었다. 얼마 뒤 외숙모의 생신이 되자 그는 시장에서 신기한 물건을 사서 드렸다. 열흘쯤 뒤 왕선객이 한 노파를 보내 외숙모에게 혼사의 말을 전하도록 하자 그녀가 말했다. 나도 바라던 바네. 며칠 뒤 한 하녀가 왕선객에게 말했다. 마님께서 나리께 혼사 이야기를 꺼내시자 나리께서는 지난날에도 언제도 나는 이 혼사를 허락한 적이 없소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은 황급히 조정으로 가더니 해뜰 무렵에 갑자기 말을 타고 집으로 달려와 땀을 뻘뻘 흘리고 숨을 몰아쉬며 그저 이렇게 말했다. 어서 대문을 걸어 닫아. 한참 뒤 유진이 비로소 입을 열었다. 경원에 주둔하고 있던 병사들이 모반을 일으켜 요령은 이 병사를 이끌고 함원전으로 들어왔고 그 바람에 황제께서는 원북문으로 나가시고 백관들도 모두 행제소로 쫓아갔다. 이제부터 내가 내 대신 집안일을 맡아다오. 무쌍을 내 아내로 주마. 너는 옷을 받고 입고 계엄문으로 나가 깊숙하고 외진 여관을 찾아 머물러 있어라. 나는 내 외숙모와 무쌍을 데리고 계암문으로 나가 성을 돌아 뒤따라가겠다. 왕선객은 외삼촌이 시키는 대로 계속 기다리다 지쳐 마침내 말을 타고 횃불을 들고 성을 돌아 계암문에 이르렀으나 그곳 역시 잠겨 있었다. 성 안에 무슨 일이 있어 이리 삼엄히 경비를 서는 것입니까? 그리고 재차 묻기를 오늘 누가 이 문으로 나갔습니까? 라고 하였다. 주태위가 이미 천자가 되었소. 오늘 오후에 중대를 쓴 사람이 4-5명의 여인을 데리고 문을 나서려는데 사람들이 모두 알아보고 조용사 유상서라고 소리를 지르니 성문을 관장하는 관리가 감히 내보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저녁 무렵에 뒤쫓던 병사들이 들이닥쳐 순식간에 그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갔소. 그런데 삼경이 지날 무렵 성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마치 대낮처럼 횃불이 환하게 밝혀졌다. 그리고 병사들이 모두 무기와 칼을 들고 와 참작사께서 곧 성에서 나와 성 밖으로 도망간 조정관리들을 수색할 것이라고 외쳤다. 그 말을 들은 왕선객은 그 길로 말에 싣고 온 보물들을 버려둔 채 황급히 달아나 양양으로 돌아가 고향 마을에서 3년 동안 살았다. 후에 왕선객은 반란이 평정되고 도성이 다시 정비되었으며 나라 안이 평안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곧장 도성으로 가서 외삼촌의 소식을 알아보았다. 그러다 그는 예전에 부리던 노복 새콩을 만났다. 그는 본디 왕선객의 집에서 태어나 왕선객의 노복이었지만 외삼촌이 늘 부리면서 유능하다고 생각하여 마침내 자기 집에 머무르게 했었다. 외삼촌 내외께서는 모두 무사하신가? 두 분은 모두 흥활이 댁에 계십니다. 저는 이미 지난날 노복의 신분에서 벗어나 평민이 되어 한 객고의 작은 집에 살면서 비단 판매를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미 날이 저물어 늦었으니 서방님께서는 저의 집에서 하룻밤 머무르시고 내일 일찍 함께 가시지요. 그런데 깊은 밤이 되자 어떤 사람이 와서 왕선객에게 이렇게 알렸다. 사실 상서께서는 역적의 관리 노릇을 했기 때문에 부인과 함께 극경에 처해졌고 무쌍은 이미 궁에 끌려가 궁녀가 되었습니다. 사해가 지극히 넓기는 하지만 눈들어 아무리 둘러보아도 친척 하나 없으니 어느 누구에게 이 몸을 의탁하고 살고 옛날 집안 사람들 중 홈 누가 남아있느냐? 오직 무쌍 아식에서 부리시던 계집종 채빈만이 지금 김호 장군이 왕수중의 댁에 있습니다. 왕선객은 종질위예로서 왕수중을 만나 뵙고 일의 전후사정을 말한 뒤 후한값을 치르고 채빈을 자유의 몸이 되게 해달라고 했다.
왕수중은 왕선객의 정성에 마음이 움직여 그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감동받아 마침내 서로 의기투합하여 그 일을 허락했다. 서방님께서는 나이가 점점 많아지시니 마땅히 관직을 구하셔야 합니다. 왕선객은 그 말에 느끼는 바가 있어 왕수중에게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이야기했다. 이에 왕수중은 그를 경조윤 이재훈에게 추천했다. 이재훈은 왕선객을 부평연윤으로 임명하여 장랑역을 맡아 보게 했다. 그로부터 몇 개월 뒤 어느 날 중사가 궁녀 30명을 거느리고 원릉에 가서 청소하려고 하는데 장랑역에서 하루 묵는다는 통보가 왔다. 내가 들으니 궁에 뽑혀간 궁녀들 대부분이 관리 집안의 자녀라고 하던데 혹 무상이 저 중에 있을지 모르니 내가 내 대신 가서 한번 몰래 살펴보고 오거라. 왕선객은 세홍을 가짜 영리로 분장시켜 주렴 바깥에서 차를 끓이게 했다. 그러면서 세홍에게 돈 3,000냥을 주며 이렇게 당부했다. 무슨 일이 있거나 문든 무상이 보이거든 빨리 달려와 내게 알려야 한다. 하지만 밤이 깊도록 모두 기척이 없었다. 그때 갑자기 주렴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세홍아, 서방님께서는 안녕하시냐? 예, 서방님께서는 지금 이 역을 맡아 관리하시는데 오늘 아씨께서 이곳에 계실지도 모른다고 하시면서 제게 찾아보라 하셨습니다. 내가 동북쪽 방에 있는 자주색 이불 아래에 편지를 숨겨놓을 테니 내일 우리가 떠나고 난 뒤에 찾아 서방님께 전해드려라. 그때 갑자기 주렴 안쪽에서 매우 소란스런 소리가 들리더니 궁인 중에 급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 다급히 탕약을 찾는다고 하였다. 쓰러진 이는 바로 무상이었다. 요즘 위교를 수리하고 있으니 서방님께서는 가짜 다리 관리 행세를 하고 있다가 수레가 다리를 지나가거든 수레 가까이에 서 계십시오. 그러면 무상 아씨께서 알아보시고 반드시 주렴을 거두실 테니 틀림없이 잠깐이라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수레가 지날 때 과연 주렴이 거쳤는데 넌지시 보았더니 틀림없는 무상이었다. 세홍은 무상이 말한 방 안에 있는 이불 아래서 편지를 찾아 왕선객에게 주었다. 제가 일찍이 칙사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니 부평연의 고아바라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심지가 굳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를 찾아가 도움을 청할 수 있을런지요? 이에 왕선객은 경조부에 신청하여 장랑역의 임무를 그만두고 돌아가기를 청했다. 왕선객은 고아바를 1년이 지나도록 자신의 사정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무조건으로 물심양면 도왔다. 나 고흥은 한낱 무인으로 나이 또한 들어 어디 쓸 데도 없건만 그대는 내게 온갖 정성을 기울였소. 내 그대의 의중을 살펴보건대 이 늙은이에게 원하는 것이 있을 것 같소만. 이에 왕선객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절을 올리고 고흥에게 사실대로 말했다. 내 그대를 위해 노력해보겠소. 정말 고맙습니다. 다만 생전에 볼 수만 있으면 됩니다. 어느 날 누가 찾아와 문을 두드렸는데 다름 아닌 고흥이 편지를 보내온 것이었다. 모산의 간사자가 돌아왔으니 이곳으로 오시오. 이에 왕선객이 급히 말을 타고 달려가 고흥을 만났으나 그는 뭐라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밤이 깊어지자 고흥이 왕선객에게 말했다. 대개 혹 무상의 얼굴을 아는 여자가 있소. 왕선객은 채빈이 있다고 대답을 하고 곧장 그녀를 데려왔다. 3부터 5일 동안 여기에 맡겨두시고 그대는 돌아가시오.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다. 어떤 고관이 지나가다가 원릉의 궁녀를 죽였다. 왕선객은 마음속으로 자꾸만 몹시 이상하게 생각되어 세홍을 시켜 죽은 궁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했더니 바로 무상이었다. 그날 밤이 매우 깊었는데 다급히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무상을 데려왔소. 지금은 숨이 끊겼으나 심장은 약간 따뜻하니 내일이면 틀림없이 살아날 것이오. 아침이 되자 신기하게도 무상의 온몸에 온기가 돌았다. 이에 그날 밤까지 치료를 하니 마침내 회복이 되었고 고흥이 찾아왔다. 내 잠깐 세홍을 시켜 집 뒤에 구덩이 하나를 파야겠소. 구덩이가 조금 깊어졌을 때 고생은 갑자기 칼을 뽑아 세홍의 목을 쳐 구덩이 안에 떨어뜨렸다. 그대는 두려워 마오. 나는 최근에 모산도사에게 묘약이 있다는 말을 들었소이다. 그 약을 복용한 자는 바로 죽지만 3일 안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여 오로지 그 약을 구하기 위해 사람을 시켜 알아보다 겨우 하나를 손에 넣게 되었소. 하여 어제 채빈을 중사로 분장시킨 다음 무상이 역적에 무리라는 이유를 붙여 이 약을 내려 자진하도록 시켰소. 도로변의 역참들에게도 모두 후한 뇌물을 주어 입단속을 하였으니 절대 이 일이 누설되지 않을 것이오. 하지만 이곳을 떠나는 것이 좋겠소. 말을 마친 고생은 칼을 들었다. 왕선객이 그를 막으려 했으나 이미 늦었다.
왕선객은 날이 밝기 전에 출발하여 사촉을 거쳐 삼엽을 지나 저궁에서 기거했다. 다행히 그 후 경조부에서 전혀 나쁜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으므로 왕선객은 마침내 가족들을 데리고 양주와 등주의 별장으로 돌아가 무쌍과 더불어 해로했으며 여러 명이 자녀를 두었다.